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률 고공행진 중인 화제작 태양을 삼킨 여자의 숨겨진 결말 예측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방송보다 더 소름 돋고 더 치밀하게 재구성한 가상 풀버전이니 드라마 한 편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자,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앞 철문이 2번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그리고 한 번 더 철컥. 그 소리에 박영란은 숨을 삼켰고 금고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나야, 그거 열면 우리 끝이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엄마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비릿한 웃음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끝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눈은 끝을 모르는 사람의 눈처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영나가 느낀 건 엄마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버린 자식이 느끼는 서늘한 연민과 전율이었습니다.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밀었습니다. 덜컥 예상보다 너무나 쉽게 열리는 문에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금고 안에는 2겹의 비밀칸이 있었고 맨 위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USB 하나가,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낡은 누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나의 시선이 봉투 겉면에 꽂혔습니다. 거기엔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석, 바로 아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왜 아빠 이름으로 영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자 고성이가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냥 내려놔, 내 아빠는 원래 더러운 걸 잘 숨기는 사람이야. 그 말투는 늘 그랬습니다. 남의 죄는 심판하려 들면서 자기 죄는 공기처럼 투명하게 빼버리는 뻔뻔함. 영나는 엄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칠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후두둑 쏟아져 나온 것은 빽빽한 서류 뭉치와 통화 녹취 요약본,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영나가 집어든 사진 속에는 충격적인 얼굴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접견실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남자, 바로 희대의 살인 청부업자 민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체격, 그 손 모양은 아빠 박진석이었습니다. 영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두식이 아직도 박기랑 연결돼 있다고 아빠랑 손을 잡고 고성이가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진하긴 세상에 끈이 하나도 없는 권력자가 어디 있어. 무기징역, 그거 판사들이 쓴 종이 위에 글자일 뿐이야.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은 그저 보안이 잘 되는 비즈니스룸이지.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삐삐삐삐. 영나와 성희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이 시간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사람은 박진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젖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는 남자 문태경 변호사였습니다. 영나씨. 태경은 들어오자마자 영나의 안위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금고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태경의 날카로운 시선이 고성이에게 꽂혔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제일 위험한 건 도둑이 아니라 가족이군요. 고성이가 태경을 보며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 변호사님이 웬일로 우리 집 안방까지. 발이 다 내 남의 가정사에 관심이 지나쳐 태경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무기징역은 종이 위 글자라는 말 검찰청장님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그 한마디에 고성이의 얼굴에서 가면 같은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뱀처럼 차가운 살기가 올라왔습니다. 너 영나랑 무슨 사이야? 고성이가 태경에게 묻는데 그 질문은 태경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영나의 약점을 쥐고 흔들겠다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태경이 대답하려는 순간 영나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백설이었습니다.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이 언니. 수화기 넘어 백설이의 목소리는 숨이 넘어갈 듯 가빴습니다. 헉헉. 영나야, 너 지금 집이야. 당장 나와. 민경채 이사가 완전히 미쳤어.
지금 김선재를 들고 튀었어. 뭐 영나가 얼어붙자 백설이가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경채가 내 엄마랑 손잡았어. 김선재한테 내가 알고 있는 USB 원본 내놔 이러면서 지금 애를 인질처럼 데리고 가나 지금 택시 타고 쫓아가는데. 위치가 슈월즈 그룹 옥상 쪽이야. 옥상으로 가고 있어. 그 순간 고성이가 낚아채듯 영나의 손에서 폰을 빼앗아 스피커를 켰습니다. 백설이의 절박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상이야. 지금 옥상 문 열고 나갔어. 순간 정적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의 그 말이 너무나 담담해서 더 끔찍했습니다. 옥상은 떨어지기 딱 좋은 곳이잖아. 실수로 발 헛디뎌 죽기 딱 좋아. 영나가 숨이 막혀서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람 목숨이 장난이야. 고성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 목숨.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와 영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죠. 너 진짜 내가 사람 목숨 걱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내 손으로 금고 열었잖아.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너야. 박영나. 그때 태경이 영나의 손목을 잡고 문을 향해 거칠게 끌었습니다. 듣지 마요. 나갑시다. 지금 당장. 고성희가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문 변호사님. 영나 데리고 도망치면 박진석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이름이 나오자 태경의 눈이 순간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 하나로 영나는 확신했습니다. 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이 일에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있는지. 차에 오르자마자 태경은 거칠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길을 뚫고 차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나 씨,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요. 옥상으로 가면 누군가 반드시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민경채가 미쳐서가 아니라 누군가 민경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미치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영나가 울먹이며 묻자 태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두식. 그리고 당신 아버지 박진석. 그 이름 모든 비극의 뿌리. 영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살인마와 손을 잡고 이 모든 판을 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차 유리창에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태경의 차 옆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스르르 멈춰 섰는데 운전석에 앉은 누군가가 고개를 돌려 태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경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얼굴인데 눈빛이 너무 텅 비어서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 같았습니다. 영나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태경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남자는 천천히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왔더. 영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것만 같은 공포. 현실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태경이 욕설을 뱉으며 급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보지 마요. 절대 눈 마주치지 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나의 눈엔 그 남자가 확실히 박혔고 그 남자가 손에 들고 흔들던 검은 봉투까지 보였습니다. 봉투 앞면에 적힌 붉은 글씨 박진석. 그 남자는 박진석이 키운 사냥개 태경의 그림자였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길. 백설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나야, 큰일이야. 민경채가 선재를 난간 쪽으로 밀어. 그리고 소리질러 내 딸 돌려내라고. 근데 선재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엉엉 울기만 해. 영나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미소는요? 세리는요? 우리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휘 옥상의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경채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백설이 너까지 왔어. 민경채가 웃는데 웃음이 울음이었고 울음이 비명이었습니다. 내 딸이 차가운 바닥에서 죽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살아있어. 그게 공평해. 백설이가 소리쳤습니다. 민경채 아이 내려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경채가 난간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뭘 해? 내가 한 건 다 덮은 것뿐이야. 덮지 않았으면 나도 진작 죽었어. 박진석 그 인간이 날 죽였을 거라고. 차가 도착했고 영나가 차에서 내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민경채 그만해요.
진짜 원본 USB 내가 갖고 있어요. 그 말에 옥상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광기에 차있던 민경채가 멈칫했고 백설이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박진석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옥상 출입문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안 맨 채로 아주 느긋하게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요. 역시 우리 딸 일처리가 빨라.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집안일은 가족끼리 조용히 정리해야지.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쓰나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 USB 왜 아빠 이름이 적힌 봉투에 있어요? 엄마 금고에 왜 아빠게 있냐고요? 박진석이 잠깐 멈추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궁금하니? 그거 원래 내 거였거든. 너희 엄마가 훔친 거야. 욕심이 많은 여자라. 그 한 문장으로 뒤따라 올라온 고성희와 박진석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서로를 찢어 죽이는 표정. 그 사이에서 영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둘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동업자였고 이제 서로를 버릴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민경채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민경채 이사님 거래합시다. 애 내려놓고 그 USB 원본만 내 딸한테서 받아서 놔주면 오늘 일 없던 걸로 해드리죠. 딸 죽은 보상금 2배로 쳐서 민경채가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없던 일. 내 딸 죽인 걸 돈으로 없던 일로 해. 이 악마 새끼야. 박진석이 아주 차갑게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덮었잖아. 시체 유기한 거 당신이잖아. 당신이 공범이잖아. 박진석의 잔인한 말에 민경채가 휘청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엉켜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태경이 몸을 낮췄습니다. 아이를 구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난간 쪽에서 아이 김선재가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영나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선재야 괜찮아. 누나가 갈게. 조금만 참아. 박진석이 영나를 막아 세웠습니다. 영나야 감정으로 움직이면 다 죽는다. 내가 저 아이 구한다고 설치면 USB는 영영 사라져. 아빠한테 줘. 그 말에 영나는 확신했습니다. 아빠는 저 아이를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 아이를 지렛대로 써서 USB만 챙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고 민경채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태경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태경이 뛰었습니다. 난간 쪽으로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와 태경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태경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고개를 든 태경의 눈앞에 아까 차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경과 똑같은 얼굴을 한 박진석의 보험이자 사냥개. 그 남자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돌아왔다고. 형. 영나가 비명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저승사자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저승사자 이름 멋지네. 근데 난 그냥 내 아빠가 만든 청소부야. 남자가 태경을 밟고 섰습니다. 태경의 입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박진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쓸데없는 쇼그만 보고 USB 내놔. 지금 그때 영나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딸로 피해자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쥔 손을 옥상 난간 밖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원본 여기 있어요. 박진석이 멈칫했습니다. 박영나 너 지금 뭐하는? 영나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조건 있어요. 선재 내려놓고 백설이 언니랑 민경채 이사님 그리고 문태경 씨 여기 있는 사람 전부 안전하게 내려가게 해요. 안 그러면 이거 지금 당장 떨어뜨릴 거예요. 고성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그거 떨어지면 우리 다 죽어. 내 아빠가 우릴 가만둘 것 같아. 영나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그리고 아빠 딸도 안 해. 그 한 문장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영나가 부모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내가 이걸 떨어뜨리면 내가 지키려는 사람 한 명도 못 지켜.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힘으로 돌아가는 거야. 태경이 피 묻은 입으로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영나 씨 믿지 마요. 박진석은 당신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USB가 없으면
당신도 제거할 겁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닥쳤습니다. 영나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난간 끝에서 USB가 은색빛을 반사하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민경채의 비명, 도플갱어의 비릿한 웃음. 그리고 박진석의 탐욕스러운 눈빛. 영나가 속삭였습니다. 끝내요. 제발. 쨍그랑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영나의 손이 펴졌습니다. 은색 집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난간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과연 떨어진 것은 USB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잡으려던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동안 감춰왔던 추악한 진실이었을까요? 태양을 삼키려 했던 여자, 그녀가 마주한 밤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바닥을 때렸습니다. 떨어진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나의 손을 떠난 USB가 까마득한 1층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작은 파편들이 튀는 소리가 마치 박진석의 야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침착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짐승 같은 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박진석이 영나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태경을 쓰러뜨렸던 그 남자. 태경과 똑같은 얼굴을 한 도플갱어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영나의 목을 겨눴습니다. 죽여. 형.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증거는 사라졌어. 여기서 다 죽이고 민경채가 미쳐서 동반 자살한 걸로 꾸미면 돼. 처리해. 도플갱어의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영나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영나가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영나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눈을 뜨자 보인 건 영나를 감싸 안은 문태경의 등이었습니다. 태경의 어깨에 도플갱어의 칼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태경 씨. 영나의 비명에 태경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도플갱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문태주. 이제 그만해 형. 태주. 도플갱어의 이름은 문태주였습니다. 태경의 숨겨진 쌍둥이 동생이자 박진석이 어둠 속에서 키워온 살인병기. 그 이름이 불리자 도플갱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형이 나한테 그만하라고 할 자격 있어. 형은 빛 속에서 살고 나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는데. 태주가 칼을 더 깊게 찔러 넣으려는 순간 옥상 문이 터질 듯이 열리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입니다. 꼼짝 마. 백설이가 미리 불러둔 광역수사대였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들이닥치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짧은 찰나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인을 지시하던 악마의 얼굴을 지우고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살려주십시오. 저 미친 여자가 제 딸을 인질로 잡고 협박을. 박진석이 민경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민경채는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오자 문태주는 태경을 밀쳐내고 난간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을 한번 쳐다보더니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키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지옥에서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옥상 난간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태경이 절규하며 달려갔지만 태주의 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옥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진석은 연행되면서도 영나를 향해 소름 끼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영나야, 넌 오늘 내 아비를 죽인 거야. 영나는 피 흘리는 태경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태경의 손을 잡고 영나는 물었습니다. 저 사람 태주라는 사람 대체 누구예요? 태경은 산소호흡기 안에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쌍둥이 동생입니다. 태어자마자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내 반쪽 박진석이 놈이 그 아이를 데려다 괴물로 키웠어요. 나를 견제하고 내 약점을 쥐기 위해서. 태경의 고백에 영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단순히 비리를 저지른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그것도 형제의 운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 악마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태경은 긴급수술에 들어갔고
영란은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백설이가 다가와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영나야, 민경채 이사는 긴급 체포됐어. 근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계속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만 해. 그리고 박진석은 묵비권 행사 중이야. 변호인단이 벌써 도착해서 경찰서가 난리도 아니래. 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USB가 없으니까요. 제가 부숴버렸잖아요. 증거가 없으니 아빠는 또 빠져나갈 거예요. 백설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졌어. 민두식과 박진석의 연결. 고리 그게 없으면 박진석은 그냥 피해자가 되는 거야. 영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영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금고에서 본 사진 기억나요? 민두식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 그 남자 아빠였어요. 근데 아빠가 쓰고 있던 모자, 어디서 많이 본 거였어요. 영나의 기억이 빠르게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 서재 깊숙한 곳 유리 장식장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야구 모자, 아빠가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했던 그 모자, 그게 사진 속 모자랑 똑같았어요. 만약 그 모자가 아직 집에 있다면, 그리고 그 모자에서 민두식의 지문이나 DNA가 나온다면 백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야 집에 아직 있을까? 영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엄마가 아직 집에 있을 거예요. 엄마라면 알 거예요. 영나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경이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영나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택시를 타고 평창동 저택으로 가는 길, 영나의 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계음으로 변조되어 있었지만 그 말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영나야, 선물은 마음에 들었니? 옥상에서 떨어진 게 USB뿐이라고 생각하니 영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설마 문태주 죽지 않았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무기징역은 종이 위의 글자고. 죽음은 때로는 속임수라고. 내가 부순 USB 사실 가짜야. 진짜는 내 엄마가 가지고 있어. 엄마가 널 속인 거야. 영나는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속였다고. 금고에 있던 게 가짜라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영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가 평창동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고요했습니다.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리고 거실로 들어선 순간 영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에 고성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영나가 그토록 찾던 진짜 USB를 쥔 채로 왔니? 우리 딸 고성희가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아빠, 잡혀가니까 속이 시원하니 영나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거 진짜예요. 아까 금고에 있던 건 가짜였어요. 고성희가 USB를 공중으로 던졌다 받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빠가 어떤 인간인데 원본을 그렇게 허술하게 두겠니? 이건 내가 따로 빼돌린 거야. 내가 옥상에서 쇼할 때 나는 진짜 패를 쥐고 있었지. 영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나를 위험하게 내몰았어요? 고성희가 표정을 싹 바꾸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내 아빠가 속으니까. 내가 진짜라고 믿고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내 아빠도 속아 넘어갈 거 아니니. 넌 오늘 아주 훌륭한 미끼였어. 영나야. 영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에게 자신은 딸이 아니라 그저 작전 성공을 위한 장기판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 USB 주세요. 그걸로 아빠 죄 밝혀야죠. 태경 씨가 다쳤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나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니, 이건 경찰한테 안 줘. 이건 거래용이야. 누구랑요? 고성희가 현관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더 큰 권력.
그리고 내 노후를 보장해줄 사람.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영란은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그 얼굴이 엄마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검찰총장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박진석은 치워주시고 제 재산과 안전은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USB를 챙겼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사모님. 박진석 회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영란은 절망했습니다. 정의구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더 큰 악이 작은 악을 잡아먹는 먹이사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영라가 울부짖으며 검찰총장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걸로 우리 아빠 처벌받게 해야 돼요. 거래하면 안 돼요. 검찰총장이 귀찮다는 듯 영라를 발로 찼습니다.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라야,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일이야. 영라는 바닥에 쓰러진 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집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불태워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영라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영라는 주머니 속에 있던 무언가를 꽉 쥐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나오기 전 백설이가 쥐어준 초소형 도청 장치였습니다. 지금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나가고 고성희가 다시 와인을 따르는 순간 영라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거래는 끝났어.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래는 이제 시작인데. 영라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대화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에 송출했어요. 모 고성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라가 아까 주머니에서 폰을 꺼낼 때 켜둔 라이브 방송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대박, 검찰총장이랑 거래하는 거 실화냐? 박진석 부인 인성 보소. 이거 뉴스 제보에 순식간에 시청자가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고성희가 비명을 지르며 영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꺼. 당장 끄라고. 영라는 엄마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아빠, 그리고 나까지. 우리 가족은 이제 세상에서 매장당할 거야. 그게 내가 선택한 결말이야. 그때 밖에서 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포위하는 수십 대의 경찰차 소리. 영란은 창밖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파괴였습니다. 태양을 삼키려다 타버린 여자 박영나, 그녀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마, 당신들을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의 고함 소리가 평창동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들과 영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고성희가 악을 썼지만 이미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검찰총장 역시 얼굴을 코트로 가리며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붙잡혔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영라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위층의 민낯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라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텅 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진짜 고안의 영란은 자조적으로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와인잔 파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카펫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뒤집혔습니다. 뉴스는 온통 태양그룹 일가의 막장 드라마 같은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살인 청부 정경 유착 그리고 친딸의 내부 고발까지. 박진석과 고성희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영란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영란의 마음은 온통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문태경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조사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태경의 곁을 지켰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태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경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영라가 태경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백설이가
들어왔습니다. 영나야 뉴스 봤어. 옥상에서 떨어진 그 남자 문태주 시신을 못 찾았대. 뭐 영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설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경찰이 건물 주변을 다 뒤졌는데 핏자국만 있고 시신이 없대. 누가 데려간 건지 아니면 살아서 도망친 건지 알 수가 없어 영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신이 없다는 건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죽음조차 속임수일지 모른다는 태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 독방 푸른 수의를 입은 박진석이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몰락한 재벌 회장의 모습이라기엔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접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의 말에 박진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접견실 유리병 너머에는 뜻밖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나였습니다. 영나는 수척해진 얼굴로 아빠를 노려보았습니다. 밥은 잘 넘어가세요. 박진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해주는 거냐? 아니면 비꼬는 거냐? 영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는 끝났어요. 엄마도 잡혔고 검찰총장도 옷 벗었어요. 이제 아빠를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예요. 박진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영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나야, 넌 체스를 잘 못 두는구나. 킹이 잡혔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야. 판을 뒤집으면 그만이지. 무슨 소리예요? 박진석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두식이 왜 내 손을 잡았을까? 그리고 문태주가 정말 죽었을까? 영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내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내가 만든 보험은 태주 하나가 아니라는 거. 박진석의 말이 끝나자마자 접견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태양그룹 비자금 장부 발견 제보자는 박영나 씨의 측근으로 밝혀져 영나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제보한 적 없는 비자금 장부가 왜 자신의 이름으로 터진 것일까요? 그 순간 영나는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감옥 안에서도 밖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부 고발자가 아닌 비자금 횡령의 공범으로 엮으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아빠, 설마 나를? 박진석이 웃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딸아. 영나는 비틀거리며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괴물이었습니다. 자신까지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아빠의 집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나 씨, 태경 씨가 눈을 떴어요. 영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태경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 영나가 달려가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경이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영나 씨, 조심해요. 태경의 목소리는 갈라져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나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태주가 살아 있어요. 영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백설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태주는 살아 있었습니다. 태경이 떨리는 손으로 영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말고 또 있어. 또 있다고요. 박진석의 진짜 아들이. 태경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박진석에게 숨겨진 친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영나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 태경의 눈이 다시 감기려 했습니다. 영나 씨,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USB 원본을 가지고. 태경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영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쥐고 있던 USB도 가짜였고 진짜 원본은 제3의 인물, 바로 박진석의 숨겨진 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병실 TV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양그룹의 새로운 임시회장으로 전문 경영인 제이슨 리가 선임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젊고 유능해 보이는 남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제이슨 리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아까 구치소에서 나오던 길영나와 어깨를 부딪혔던 그 남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 박진석이 예전에 영나에게 보여주며 내 분신 같은 시계라고 했던 그 한정판 시계가 제이슨 리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전율했습니다. 박진석의 큰 그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내를 감옥에 보내고 영나를 시선을 끄는 미끼로 쓴 뒤 진짜 후계자인 숨겨진 아들을 왕좌에 앉히는 것. 이 모든 게 쇼였어. 영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적은 감옥에 있는 부모가 아니라 태양그룹의 주인이 된 제이슨 리였습니다. 영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핏줄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겠어. 영나는 태경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태경 씨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저 가짜 왕좌 무너뜨리고 올게요. 영나가 병실을 나서는 뒷모습은 더 이상 울보 영나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된 전사였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는 이미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벽에 걸린 박진석의 대형 초상화는 어느새 내려지고 그 자리에 세련된 로고가 박히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그 낯선 풍경을 가로질러 회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막아섰지만 영나의 서슬퍼런 기세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회장실 문이 열리고 영나는 제이슨 리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회장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들어오자 의자를 돌려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영나 씨 오실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이슨 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영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책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 당신 누구야? 아빠가 숨겨둔 아들이니? 그래서 이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 가족 비웃고 있는 거야. 제이슨 리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숨겨둔 아들이라 상상력이 풍부하시네. 하긴 박진석 회장이 좀 지저분하게 살긴 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영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나의 눈앞에 자신의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박진석이 그토록 아끼던 한정판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영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시계 주인인 척하지 마. 당신 거 아니잖아. 제이슨 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주인인 척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겁니다. 박영나 씨. 그리고 정정에 들이지난 박진석의 아들이라서 여기 앉은 게 아니야. 박진석이 싼 똥 치우러 온 청소부지. 무슨 소리야. 제이슨 리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영나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건 영나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영나의 명의로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난 이런 계좌 만든 적 없어. 제이슨 리가 혀를 찼습니다. 박 회장님이 참 잔인한 분이시지. 딸을 비자금 창고로 쓰셨으니까요. 영나 씨, 이제 곧 검찰이 들이닥칠 겁니다. 당신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횡령의 주범으로 체포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썩은 경영진을 몰아내고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겠죠.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영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감옥에서도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리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영나가 서류를 구겨 제이슨 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개수작 부리지 마.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내 정체도 우리 아빠가 꾸민 짓도. 제이슨 리가 영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밝혀내봐요. 할 수 있다면. 근데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문태경 변호사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던데. 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경 씨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이슨 리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영나는 직감했습니다. 태경이 위험하다. 영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백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병원이야. 태경 씨 괜찮아. 수화기 너머. 백설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영나야, 병원에 수상한 남자들이 왔어. 의료진인 척하는데. 태경 씨 병실 주위를 서성거려. 아무래도 위험해. 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비상구 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영란은 본능적으로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태경의 병실이 있는 5층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복도 끝. 태경의 병실 앞에 덩치 큰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 돼, 영라가 소리치며 달려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영라의 입을 틀어막고 비상구 안으로 낚아챘습니다. 영라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쉿, 조용히 해놔야. 익숙한 목소리. 영라가 눈을 크게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남자 얼굴 반쪽에 화상 흉터가 있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남자.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한 사람, 바로 옥상에서 사라졌던 문태주였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어. 영라가 놀라 속삭이자 태주가 검지를 입술에 댔습니다. 조용히 해, 저놈들 제이슨 리가 보낸 킬러들이야. 형 죽이러 온 거라고. 영라가 태경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태경 씨는요? 태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 마, 형은 내가 이미 빼돌렸어. 지금 여기 없어.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니까 따라와. 태주는 영라를 데리고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목길에는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자 뒷좌석에 링거를 꽂은 채 누워있는 태경이 보였습니다. 태경 씨. 영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에 탔습니다. 태주는 운전석에 앉아 거칠게 차를 몰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의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난로와 비상식량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태경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영라를 바라봤습니다. 영라 씨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태주는 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라가 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구해줘서. 근데 당신 아빠가 만든 괴물이라면서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태주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괴물도 가족은 알아보니까. 그리고 나도 속았어. 박진석, 그 늙은 여우한테 속았어. 영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주가 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영라에게 던졌습니다. 아까 영라가 금고에서 봤던 민두식의 접견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진에는 민두식 옆에 어린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영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이슨 리, 그 아이는 어릴 적 제이슨 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라가 묻자 태주가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제이슨 리는 박진석의 아들이 아니야. 민두식의 아들이지. 뭐 민두식의 아들? 영라와 태경이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태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두식이 감옥에 가면서 자기 아들을 박진석한테 맡긴 거야. 박진석은 그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서 키웠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의 충실한 개로 만든 거야. 나처럼 그림자가 아니라 양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말이야. 영라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과 민두식의 연결고리는 바로 제이슨 리였습니다. 살인마의 아들을 재벌가가 키워준 대가로. 민두식은 감옥 안에서 박진석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진석이 위기에 처하자 제이슨 리가 전면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태경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이슨 리가 박진석을 배신한 게 아니네요. 오히려 박진석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태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야. 제이슨 리는 지금 통제 불능이야. 박진석은 제이슨 리를 이용해서 회사를 지키려고 했지만 제이슨 리는 알게 된 거야.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박진석이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제이슨 리는 태양그룹을 삼키고 박진석과 민두식 둘 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고. 영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이슨 리는 박진석보다 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잃을 게 없는 복수기였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주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젠장 냄새를 맡았어. 경찰이야. 아니, 제이슨 리가 심어놓은 사설 용병들이야. 경찰차로 위장했어. 영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여기 갇힌 거예요. 태주가 벽에 걸린 엽총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형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 산으로 올라가면 내 은신처가 또 있어.
거기로 가. 나는 여기서 놈들을 막을 게 안 돼. 같이 가요. 영나가 말렸지만 태주는 단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끼가 되어야 해. 아까 내가 옥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내 차례야. 형 부탁한다. 태경이 울먹이며 태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주야, 죽지 마 제발. 태주가 처음으로 형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 9개 목숨 가진 고양이야. 어서 가. 태주는 셔터를 올리고 밖을 향해 총을 쏘며 뛰쳐나갔습니다. 탕탕. 총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나는 눈물을 머금고 태경을 부축해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숲속을 헤치고 얼마나 달렸을까. 뒤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창고가 폭발한 것입니다. 태주씨. 영나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태경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희생을 딛고 두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태주가 모아둔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양그룹의 이중장부 제이슨 리의 출생 비밀이 담긴 서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하나,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나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박진석과 민두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전의 대화였습니다. 두식아, 내 아들. 내가 왕으로 만들어주마. 대신 너는 내 그림자가 돼서 방해되는 놈들 다 치워줘. 내 아내도 내 동생도 필요하다면 내 딸까지도. 녹음기 속 박진석의 목소리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영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20년 전부터 딸인 자신을 희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경이 분노에 차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면 박진석도 제이슨 리도 다 끝장낼 수 있어요. 이게 태주가 남긴 진짜 유산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였습니다. 방송국도 검찰도 이미 제이슨 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영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제이슨 리였습니다. 영나 씨 불꽃놀이 잘 봤나요? 문태주, 그 친구 참 뜨겁게 가더군요. 제이슨 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영나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반드시 너 죽여버릴 거야. 제이슨 리가 낮게 웃었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오세요. 내일 아침 10시 태양그룹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내가 정식 회장으로 취임할 겁니다. 축하해주러 와야죠. 단 빈손으로 오면 재미없겠죠. 태주가 남긴 그 녹음기 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 영나 씨. 어머니 고성의 여사가 구치소에서 아주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나는 허공을 노려봤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영나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 갈게 가서 내가 쓴 그 왕관 내가 부숴버릴게. 영나가 태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경 씨. 우리 내일 태양그룹으로 가요. 이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지옥 끝까지라도. 영나와 태경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과연 영나는 제이슨 리를 무너뜨리고 태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태양에 타버려 제가 될까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태양을 삼키려 했던 사람들의 최후,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제이슨 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에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려 합니다. 제이슨 리의 연설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완벽한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뒷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뒤로 쏠렸습니다. 그곳엔 상처투성이의 영나와 휠체어를 탄 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영나의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제이슨 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유로운 척했지만 그의 입과 미세한 근육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박영나 씨 축하해 주러 온 겁니까? 영나가 단상 아래 멈춰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축하해주러 왔어. 당신의 그 가면이 벗겨지는 걸 영나가 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찾던 선물이야. 제이슨 리의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나 꺼내는 겁니까? 영나가 비웃었습니다. 알지, 너무 잘 알지. 여기엔 우리 아빠 박진석과 당신 친아버지 민두식의 더러운 거래가 담겨 있으니까. 제이슨 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여자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태경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다들 멈추시오. 나는 문태경 변호사요. 지금부터 공개될 내용은 이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을 무효로 만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태경의 외침과 동시에 영나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녹음기에 갖다 댔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박진석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시가 내 아들 내가 왕으로 만들어주마.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떼고 내 양자로 세탁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로 키워주마. 20년 전의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카메라 셔터 터지는 소리, 제이슨 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영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들리시나요? 지금 저 자리에 서 있는 제이슨 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닙니다. 희대의 살인마 민두식의 친아들이며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키운 꼭두각시입니다. 제이슨 리가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영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닥쳐 닥치라고. 이 미친년이 영나의 목을 조르려던 순간 태경이 몸을 날려 제이슨 리를 막아섰습니다. 뒹구는 두 남자. 태경은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사력을 다해 제이슨 리를 붙잡았습니다. 놓아, 이거 놓으라고 제이슨 리가 발악했습니다. 그때 강당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제이슨 리 당신을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제이슨 리는 영나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끝일 것 같아. 박진석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영나가 제이슨 리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도 곧 너랑 같은 꼴이 될 테니까. 뉴스 특보는 연일 태양그룹의 몰락을 다뤘습니다. 제이슨 리의 정체가 밝혀지자 박진석이 옥중에서 지시했던 모든 공작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치소 독방. 박진석은 TV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막에는 박진석 회장 무기징역 구형 예정이라는 글자가 흘러갔습니다. 박진석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다 끝났구나. 내 딸이, 내 손으로 키운 내 딸이 내 목을 조르는구나. 그때 교도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진석 씨 면회입니다. 이번엔 영나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문태경이었습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마주했습니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아들 문태주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태주가 죽어. 태경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아들들을 장기말처럼 썼지만 태주는 마지막 순간에 형인 나라. 그리고 당신 딸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게 아니라 사랑이 피보다 진한 겁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진 건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버린 가족들의 눈물이 모여 만든 홍수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한편 여자 교도소 고성이는 감방 동기들에게 구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 전직 사모님 걸레질 좀 똑바로 해. 고성이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TV에서 영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영나는 기자들 앞에서 태양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기집애. 저게 얼마짜린데 저걸 다 줘버려. 하지만 고성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미련인지 딸에 대한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어느 한적한 바닷가 작은 카페. 영나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딸의 옷을 거서던지고 편안한 니트를 입은 영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리고 태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왔어요. 영나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태경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태주의 길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닫고 바닷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 위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문태주라는 이름표가 붙은 나무. 영나와 태경은 나무 앞에 국화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태주 씨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살아요. 고마워요. 거기선 아프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요. 영나가 눈물을 훔치자 태경이 영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나 씨. 이제 우리 그만 울어요. 태주도 우리가 웃으면서 살길 바랄 거예요.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예요. 아빠가 만든 가짜 태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진짜 햇살 아래서요. 해질녘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영나와 태경은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태양을 삼키려 했던 여자는 이제 태양을 보내주며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욕망은 태양처럼 뜨겁지만 결국 지기 마련이고, 사랑은 달빛처럼 은은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준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알았습니다. 영나가 태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겠죠. 태경이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의 해는 오늘보다 더 따뜻할 겁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파도 소리와 함께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드라마 마루와 함께한 태양을 삼킨 여자 가상 결말 시나리오 어떠셨나요? 비록 가상이지만 욕망의 끝은 파멸이고 사랑의 끝은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건 결국 그들의 헛된 욕심이었고, 살아남은 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